오늘 요 내용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요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자본을 지금 봤어요. 근데 그 자본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마 여러분 여기 지금 칠판에 써있는, 교환에 써있는 요 내용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증자 중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도 유상감자, 유상감자, 배당도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청산배당, 그 다음 자사주 취득, 소각 재발행. 요게 하나 더 쓴다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액면 분할이라는 게 있고, 삼성전자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액면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단언컨대 자본거래에서 지금 내가 이 교환에 썼던 요 이벤트만 다 이해하시면 우리나라 자본거래는 더 이상은 없어요. 요게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본거래 전부입니다. 자, 이거 각각의 이벤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요 이벤트를 기업들이 왜 하는지,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 딱 찍어서 물어봤을 때 답을 다 아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요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이게 어떤 이벤트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학교에서 배웠던 뭐 회계, 죄송해요, 표현이 너무 좀 극단적이라서 깐죽거리면서 회계 처리 좀 알고 있다, 그건 회계 처리 알고 있는 거지 회계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회계 처리 안다고 해서 이 이벤트가 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프랙티컬하게 실무적인 내용을 왜 기업들이 하는지 이걸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할 거냐면, 여러분들 증자 말고 감자부터 내가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감자의 두 가지가 뭐가 있었죠? 유상감자가 있고 무상감자가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강의할 때 아까 이벤트별로 그게 어떤 건지 재무제표 모양부터 한번 내가 한번 그려보고, 두 번째는 기업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벤트를 한번 이해해보고, 기업이 왜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뭐까지 할 수 있겠죠? 이 주가에 어떤 이펙트가 있구나까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하나씩 해볼게요. 유상감자요. 뭐죠? 주식을 줄인 거예요. 감자니까. 근데 주식을 줄이면서 대가를 줬다는 소리예요. 유상. 그럼 무상은 뭐죠? 주식을 다운시키면서 대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유상감자, 무상감자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자, 유상감자 칠판 보시죠. 유상감자를 했다라고 신문에 딱 떠요. 미리 말할게요. 유상감자가 보통 상장법인은 잘 없어요. 비상장법인이 주로 많이 있는 건데, 유상감자 있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야, 너 주식 가져와 하고 주식을 받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현금 주고 주식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 모양 보세요. 뭐가 나가죠? 현금이 나가요. 나가면서 주식을 찢었잖아요. 그럼 뭐가 줄겠어요? 여러분, 뭐가 줄였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회계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뭐가 주냐 해가지고 무슨 감자 차익, 막 감자 차손 이런 말까지 쓰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식을 찢었으니까 뭐가 주겠다? 현금이 빠져나가면서 뭐가 주겠다? 자본이 주겠구나. 맞죠? 자본이 주는데 여러분 지금 이익여금이 줄어야 돼요. 주식을 찢었으니까 자본금, 납입자본이 줄어야 되겠어요. 납입자본이 줄어야 되겠죠. 번 거를 준 게 아니고 네가 있는 주식을 찢어버리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이 주면서 얘가 돈 넣을 때 받았던 증서,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거를 찢어버렸으니까 납입자본이 포션이 주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현금이 줄고 납입자본이 주는 거나 정도만 아시면 되지, 거기에서 뭐 감자차익이고 감자차손이 있고 이런 말은 몰라도 된다고. 이건 응? 저도 회계사지만 회계사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앞에서 배워요. 교수님 플러스 앞에서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막 그거 갖고 엄청 흥분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나중에 와봤더니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현금 중이면서 자본요금 중이면 그냥 자본 죽는 거다 정도만 하시면 실무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놓고 물어보신 분한테 이게 감자 차익이 나오고요, 감자 차손이 나오는데 나 차손이 나오면 나중에 여금으로 보전하셔야 되고, 자기만 떠드는 거지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아, 어쨌든 뭔가 주식을 줄이면서, 현금을 줄이면서 주식을 줄이는구나. 됐죠? 이까지 알면 돼요. 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 회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 넥스트 퀘스천이 더 중요한 거, 실제는. 이거 왜 하죠? 그 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유상감자 왜 하죠? 물으면 잘 안 해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모르는 거야, 왜 하는지. 유상감자 왜 하는지 기업들이. 가요? 여기 지금 교환이 잘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극동건설, 메가코, 유상감자, 론스타 케이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무를 많이 보셔야 돼. 실무를 많이 해봐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돼요. 자기가 머릿속에 뭔가 지식이 있는 게 정말 지식이 되려면은 뭐가 된다고요? 케이스를 보고 왜 했는지 알아야지만 이게 그래서 이걸 하는구나 라고 스파크가 튄다고요. 갈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의 보통 기업들을 인수하는 외국계 펀드들,
또는 뭐 외국계 펀드뿐만 해서 모든 FI들, 그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우리나라의 지분을 딱 들어오는 순간 보통 먹튀 자본이라고 하는 헤지 펀드들, 걔들은 딱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자기의 뭔가 지분을 빼갈 때, 이익금 빼갈 때, 여러분 주주가 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뭔가 돈을 빼가는 방법이 뭐죠? 배당이죠. 맞죠? 배당을 빼가는데 보통 배당을 빼지 않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유상감자부터 한다고. 그리고 유상감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당으로 가요. 그럼 뭔가 패턴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그럼 그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 같으면 왜 유상감자를 할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고. 근데 보통 이 바닥이 유상감자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배당을 빼요. 왜요?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그 네 바닥이에요, 네 바닥. 실제 뭐다 진실의 바닥이 있다고요. 가요? 잘 봐요. 극동건설 케이스가 비교합니다. 극동건설이 여러분들 굉장히 M&A 매물이 나왔던 시점이 오래전부터예요. 내가 내 기억하냐면 90년도 후반부터 이게 M&A 시장에서 매물이 나왔었던 그 건설사가 극동건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M&A를 처음 회계사 돼서 실사 나갔던 회사가 처음에는 옥시클린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극동건설이었고 그만큼 굉장히 오래전부터 매물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갈게요. 이 극동건설이 매물이 나와가지고 이거 인수하는데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극동건설 처음에 M&A에 딱 나와가지고 이게 공개 입찰이 붙었을 때 원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다른 데가 됐었다가 거기가 안 되고 두 번째 그 매수 가격을 질렀던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인수하게 돼요. 기억도 나네요. 그때 인수가가 얼마였냐면 극동건설 인수가가 800억 정도 됐었어요. 론스타가 극동건설 인수했던 테이크오버 때 들어갔던 돈이 됐죠? 자, 800억.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주주가 론스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주주가 바뀐 거니까 그때까지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됐죠? 자, 주주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론스타가 이제 거의 100% 오너가 됐어요. 론스타는 먹튀펀드죠. 얘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뭔가 살리겠다는 의지예요. 자기가 투자한 거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애들이에요. 후자죠, 후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일단 밑전은 깔고 가야 될까? 원금은 건지고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극동건설 자산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극동건설 본사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극동건설 본사 건물이 어디 있었냐면 저기 충무로 쪽에 있었거든요. 충무로 딱 그 역전 앞에 있었다고요. 인수하자마자 극동건설 건물을 팔아요. 건물 파니까 여러분들 자 모양 잡을게요. 건물이 빠져나가죠. 뭐가 들어왔겠다? 돈이 들어왔겠죠. 때마침 건물의 매각가가 900억이었어요. 다시 건물이 장부에 잡혀있는데 팔고 900억의 돈이 들어와요. 그럼 회사에 뭐가 만들어진 거죠? 캐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빼야 되겠죠. 건물 빼야 되겠죠? 그럼 이 건물을 빼야 돼. 건물을 뺀대. 현금을 빼야 되겠죠. 뺄 때 주주 입장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은 배당밖에 없다고요. 그럼 배당을 빼잖아? 배당 뺄 때 뭐로 빠집니까? 현금 빠져나가서 이익잉여금이 주겠죠. 이익잉여금이 줄면 지가 번 돈 가져가는 거니까 론스타는 받아가는 족족 뭐다? 배당 소득세 바로 맞는다. 뺄 때 세금을 바로 내게 돼 있다고. 우리나라 세금 내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들이 뭐다? 고단계에서 세금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 작당이 뭐냐면 조세피난처를 만드는 거예요. 조세피난처 SPC를 만드는 거죠. 그럼 조세피난처를 만든 이유가 뭐냐? 조세피난처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세조약이 먼저 우선 적용되는데 그쪽이랑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약상에 배당은 뭐다? 돈 뺄 때 이쪽에서 세금 내게 하고 너네가 배당 줄 때는 원천세를 떼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 그런 나라에다가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배당을 줄 때 그냥 줘야 돼, 우리는. 그런 다음에 걔들은 거기서 받아갖고 거기서 세금 내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뭐다? 조세피난처다 보니까 세율이 엄청나죠. 그럼 세금 거의 안 내는 거죠. 보통 금융기관들 FI들이 그렇게 SPC를 막 조세피난처에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일반적이에요. 지금은 거의 다 막혔어요. 지금은 조세피난처 만드는 거 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FI도 요즘은 조세피난처 만드는 거 거의 안 하죠. 왜? 이제는 그거 다 잡아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텍스를 피해나가는 이게 쇼핑이라고 하는데 텍스 헤이븐 쇼핑이라고 그래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니까 어디든 만드는 거야. 바하마 무슨 뭐 어디 뭐 많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긴 허상만 있는 거야 실제. 자 돌아올게요. 이익 잉여금으로 뭔가 배당을 주면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 생기는 거야. 싫은 거야. 일단 FI들은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받아가는 순간 배당 소득세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수익률이 확 떨어져요. 싫은 거지. 그래서 뭐래요? 유상감자를 때려요. 왜 유상감자 때릴까? 유상감자는 연두 성격이 잘 들어. 유상감자는 번골 빼가는 거에 회계를 알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잉여금을 빼가면 뭐다? 번돈 가져가는 거죠. 근데 유상감자는 뭐죠? 번돈 빼가는 거에 지 원본 가져가는 거예요. 지 원금 빼가는 거라고. 지가 투자한 원금 빼가는 거라고요. 원금을 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조상 뭐가 안 돼요? 이익이 아니죠, 이익이. 지가 원본 낸 거를 받아가는 거라고. 지가 출자한 돈을 환급 받아가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럼 뭐가 안 나오겠어요? 세금이 안 나오겠죠. 세금이 안 나온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세금이 적게 나와요. 뭐 의제배당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느낌으로만 이해하세요. 번 거 가져간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한 돈 가져가는 겁니다. 유상감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금 800억 뺐는데, 자, 진짜 회계상 테크닉이죠. 800억을 진짜 가져가. 건물 판 매각 때문에 가져가는데 2억은 빼가는 순간 800억이 오로지 100% 세금이라고요. 근데 이걸 뭐로 죽였다? 유상감자로. 그러면 납입자본을 빼버리는 거예요. 세금이 안 나오죠. 800억 가져가는데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FI도 우리나라 기업 지분 인수한 다음에 제일 먼저 지가 번 돈을 빼가는 첫 번째 스트럭처가 뭐다? 유상감자예요. 이해돼요? 그게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왜 기업도 유상감자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보통 FI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상감자예요. 이해되죠?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세금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는요. 보통 트랜지션 할 때 세금 효과를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FI들이. 어카운팅 펌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세금 어떻게 돼? 왜?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그럼 걔들도 뭐다 펀드 레이징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뭐다 LP들한테 돈 나눠줘야 되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자기들한테 뭐다 목표란 타겟 수익률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엄청나게 어드바이스 받는 겁니다. 이걸 조세 피난이라고 할 거냐, 조세 회피라고 볼 거냐, 아니면 절세로 볼 거냐 문제는 조금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구조를 짰던 회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건 절세다. 절세 전략이다 하는 거고, 이제 세금을 안 내고 가져간 그 나라 입장에서는 탈세다라고 하는 거고, 론스탄 지금까지 뭐라고 그래요? 절세라고 하죠. 아니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닥쳐라.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게 회계사들하고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일하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어떤 고민이 순간순간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논외고요. 여러분 말하고 넘어갈까? 내가 옛날 얘기했었나? 그 파이낸스 빌딩 매각할 때 세금 안 낸 구조는 얘기했었죠. 내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뭐 이런 뭐 비밀의 문을 열어보면 뭐 근데 이 전문가 그룹끼리에서 이쪽 그 국제조세를 좀 아는 사람들 한 1% 이내는 이 구조를 다 알아요. 이쪽 일을 좀 해본 사람들, 회계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 일을 좀 해본 회계사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강남의 스타트업 빌딩 있잖아요. 파이낸스 센터. 여러분들 역삼동은 안 가봤어요? 요 강남이잖아요. 여기 좀 올라가면 있잖아 그 건물. 그 건물을 매각했을 때 매각 차익을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매각 차익을 세금을 안 내고 가져갔다고 론스타가. 그게 이제 소송까지 붙었잖아요. 근데 봐봐, 걔들 어떤 구조를 만드나?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얘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탈세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지금 법 체계를 이용해서 절세를 한 건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참고로 탈세와 절세 중간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조세 회피행위라고 그래요. 예, 조세 회피. 영어로도 탈세는 텍스 이베이전이라고 하고요. 조세 회피행위는 텍스 어보이던스라고 한다고. 미국 애들도 영어를 다르게 써요. 탈세는 완전히 탈세고 일리걸. 조세 회피는 지금 기존에 있는 텍스 코드의 루포를 이용해서 살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증은 뭔가 탈세같이 보이는데 법을 적용하면은 세금 부과하기 힘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걸 이용하는 거거든. 그런 거를. 그럼 봐봐요. 어떻게 하나. 그때 왜 하이트맥스 케이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무슨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했나?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건지 가물가물한데, 내가 하이트맥스 케이스하고 론스타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타트업 빌딩 케이스를. 조세 회피와 탈세의 차이가 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하이트맥스 케이스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거는 이 바닥에도 유명한 염도 케이스입니다. 이건 실명을 얘기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 났던 거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니까. 하이트맥주의 오너가 있을 때 오너가 여러분들 이거를 자식한테 세금을 적게 내고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건희 회장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세 봐서 알겠지만 11조 나왔잖아요. 11조를 낼 수 있는 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용 씨가. 그러니까 그분들 되게 힘들 거라고. 아니 그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죠. 늘 말하지만 11조 뭐 안 되겠죠. 돈 많으신 분들이. 뭐 우리가 뭐 우리는 11만 원도 없는데 지금 그죠? 하이트맥주 시총 1조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 회장님이 이거를 그냥 자식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세금이 얼마 나오냐? 딱 한 5천억, 6천억 나온다고. 그럼 6천억을 내고 주식을 받아온다. 이거 낼 수 있는 현금 6천억도 없고. 그걸 낼 돈이 없으면 뭐 하냐면 주식을 국가한테다가 야 주식으로 세금 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경영권이 국가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국가 공사에서 맥주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을 넘기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여튼 이렇게 넘겼어요. 하이트 맥주 2세가 있겠죠. 하이트 맥주 2세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거기 100% 오너죠. 2세가. 근데 하이트 맥주엠도 오너 회장님이 그 2세 회사한테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주식을 받은 사람은 하이트 맥주 2세가 받은 거예요? 그 법인이 받은 거예요? 개인과 법인은 다르죠.
개인은 개인소득세고 법인은 법인소득세예요. 법인세. 근데 개인소득세는 여러분들 가장 맥스가 여러분들 최고 세율이 지금 요번에 개정돼서 45%, 지방소득세까지 49.5%입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이제는요 50%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딱 버는 순간 50은 가져가요. 근데 4대 보험 빼고 얘기한 겁니다. 4대 보험까지 고려하면 60%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득자는 10억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버는 인크리멘탈 소득의 60%를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럼 40%밖에 뭐다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자기 넷 인컴이. 그러니까 많은 부자분들이 이제 회장님들 가서 보면 이 나라는 도대체 절반 이상 가져가면 내가 이걸 왜 더 받아야 되냐? 그래도 더 받는 게 낫죠. 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니 그래도 더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40은 들어오는데 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여러분 소득세나 증여세는 거의 맥스 50%인데 법인세는 맥스가 여러분들 지금 뭐 한 3천원 넘어가는 순간 한 27.5%만 내면 돼요. 싼 거지. 응.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너한테 좀 50%니까 네가 100% 출자한 법인 하나 차려 하고 법인에다가 줘버린 거예요. 하이트맥주 회장님이. 이세가 100% 뭐다 출자한 회사에다가. 대강 감잡죠? 사족 띄고 큰 흐름만 설명드릴게요. 사족이 있는데 그 설명하면 너무 빠져나가니까 큰 흐름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이트맥주 이세분은 여러분들 뭘 냈을까? 자기가 100% 오너로 있는 그 법인에서 뭘 받았죠? 공짜로 하이트맥 주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이제 뭐가 되겠다? 하이트맥주 회사의 지주회사가 되겠죠. 감 잡혀요? 그런 다음에 법인이 주식을 공짜로 받으면 여러분들 재무제표 모양 그려볼까? 자산에 뭐가 잡혀요? 하이트맥 주식이 들어오겠지? 근데 내가 돈을 준 건 없어. 그럼 뭐가 되냐? 전부 다 이익이에요. 자산 수중이익. 그럼 그게 법인세를 맞아요. 그럼 법인세는 한 25% 낸다 볼게요. 그럼 1조짜리 같으면 2,500억 내는 거죠. 2,500억을 법인세를 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인세는 냈고 그러면 거기 100% 오너인 이세가 들고 있는 회사에 하이트맥 주식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는 하이트맥 주에서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세금을 내버린 거예요. 누가 받았으면? 이세가 바로 받았으면 5천억을 내야 될 것을 법인이 받으니까 절반만 딱 내고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실질은 뭐랑 똑같아요? 실질은 개인이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법인 하나 중간에 세운 거지 그냥. 그런데 법적으로는 뭐다? 법인세를 내게 돼 있으니까 2,500원 세금 낸 거 실제 세금 다 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죠. 조사 나온 사람이 가만히 본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야 개인이 받은 거 똑같잖아 이거. 그래서 실질과세로 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야 이게 회사는 중간에 없는 거야. 이 법인은 없는 거로 봐야 돼. 개인 네가 직접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세금을 5천억 내 2,500억은 돌려주고 5천억을 증여세를 부과해버린 거예요.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게 4년 걸렸어요.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게 2018년도. 우리 모든 전문가의 좀 아는 이쪽 분야 아는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결 날까? 초미의 관심사인데 하이트가 이겼죠. 하이트가 이겼어요. 법조문이 없다는 거예요. 법조문이 이거 세금 때리기 사였는 그러니까 심증하고 뭐는 달라요. 법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많이 요즘 정치판 많이 보잖아요. 아, 나 이거 정치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냥 신중으로는 아니잖아. 어? 야,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가 민정수석이 막 깨끗한 척 하더니 근데 우리도 막 뭐라고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법으로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에서는 지금 뭐 표창장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막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문화에 왔을 때 여러분들 자식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윤리적인 가치관 집어넣지 말자고 했잖아. 그냥 우리끼리 편한 얘기로 보면 고3 부모, 고3을 앞둔 부모 입장에서 저도 우리 큰딸이 고3이지만 내가 조국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와이프를 거기 조국의 저기 누구죠? 와이프 이름이 뭐죠? 정경심 씨 넣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더 하지 않겠니? 이런 말 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 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심증은 이해가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하는 거하고 심증은 다른데 어쨌든 대법관 입장에서는 법으로 판단해야 되죠. 법에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다 배타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이트가 이겼어요. 그럼 지금 딱 그 순간 이야 오늘 좋은 거 하나 알고 가네. 야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개인한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법인 살인다면 법인한테 주면 되겠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게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 하이트가 이걸 소송을 거는 순간부터 기재부는 법을 바꿔버렸죠. 법에 넣어버려라. 그럼 결국 하이트는 법이 들어오기 전에 뭐다 액션을 취한 거니까 벗어난 거고 지금은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법인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요. 그런 장난을 친 사람은 이해돼요? 법인세도 내고 증여세 내는 거니까 어설프게 했다가 쌍코피 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안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렇게 벗어났던 게 하이트맥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대법원 판결하기 기재부가 법 만들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 장난을 많이 쳤죠.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막 부동산 이런 것들. 응? 그냥 좀 50%인데 법인세 넣고 법인에 다 때려 넣는 거죠.
그럼 법인이 뭐다 20%만 세금 내고 부동산 오너가 되는 겁니다. 이세가. 그래서 부동산 법인이 그렇게 많아졌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뭔가 원인은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봐요. 그렇게 그럼 하이트 맥주가 한 거는 탈세예요? 조세 해피행이에요? 애매하잖아요. 법에는 뭐다? 막아놓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신규로 느끼게 뭐예요? 이거 세금 이거 빼먹으려고 한 거네 이거 탈세. 근데 그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아이디어를 짜준 놈들 로펌이나 어카운팅 펌은 뭐라고 하겠어요?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솔직히 그런 스킨 만들면은 막 소유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자뻑하거든요. 와,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니. 이게 별로 어려운 구조는 아니거든. 들어오면 이런 거 어려운 구조는 아니라고. 들은 사람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아이디어까지 가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 항상 비하지만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그래요.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한 내용인데 그까지 알고 아는 데까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그 프로그레스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론스탄 조금 더 복잡해요. 요거는 진짜 국제조세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의 거의 뭐다 핵심은 거의 끝판왕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 파이낸스 빌딩이 언제 나온 거냐, 매물이 IMF 때 나왔었어요. 여러분 론스타가 우리나라 들어온 연도가 언제라고? 90년도 후반에 들어왔어요. 저번에 벌처 펀드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벌처 펀드 이런 부실 자산들 나왔을 때 들어와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싼 값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기업들 싸게 나왔을 때 빨리 인수해가지고 이제 고가에 매각하고 팔고 나가는 펀드를 보통 벌처 펀드라고 한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기 대표적인 벌처 펀드가 우리 론스타라든지 저번에 우리 삼성물산에 있었던 그 펀드들이 다 그런 이제 엘리어 펀드들 다 이때 벌처 펀드들이죠. 자 봐요. 매물이 나왔어. 자 그래서 원래는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건물을 먼저 산 건 아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놓은 부실채권들을 막 샀다고. 부실채권부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괜찮아. 우리 그냥 얘기해봐요. 오늘 주말이니까 좀 편하게 하죠. IMF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부실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회계를 아는 사람들은 회계를 가지고 모든 사안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경제적인 이벤트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생겨도 이게 25년 한 개 회계밖에 없으니까 머릿속에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이 프레임이 저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사안을 이해할 때. 자, 기업들이 부실해지면 자산이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해질 거 아니겠어요? 회수 가능성 떨어지니까.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기겠죠? 적자가 생기겠지. 그럼 잉여금이 준다고. 그럼 부채비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지. 이해돼요? 자, 이 상태에서 기업들이 힘드니까 우리 혹시 기억나요? 공적 자금 투입. 많은 기업들한테 공적 자금을 인젝션 해줬다고. 그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부실자산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캐시를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야, 채권 나한테 팔아. 그걸 했던 게 지금 캠코, 자산관리공사, 옛날에 성업공사라고 했죠. 걔들이 그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채권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힘든데 국가가 돈을 넣어주고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업들 숨통이 트이겠어요. 그럼 채권이 그쪽에 다 넘어가는 거지. 그 캐시가 유입되고 기업은 고잉하는 거죠. 그럼 기업은 오케이. 계속 들어요? 그럼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부실한 기업들 채권을 다 산 겁니다. 그 부실채권을 보통 우리 업계에서 뭐라고 해요? NPL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길가를 가다 보면 무슨 회사가 NPL 채권 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부실채권입니다. Non-Processing Loan이라고 그래요. 처리가 안 되는 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NPL 채권, LPL 채권이나 부실채권 말하는 거예요. 들어요? 그럼 그 부실채권을 사.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이런데 막 수십조를 들여갖고 우리나라 기업들 부실채권을 쫙 샀어요. 그럼 기업은 숨통이 튀었지만 자산관리공사는 뭘 들고 있는 거죠 지금? 부실채권을 샀잖아요. 그럼 채권을 회수해야 된다고 걔들도. 회수는 100%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 산 게 뭐다 지금 1조가 있다. 그럼 1조를 들고 몇 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 자기도 엄청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들도 1조 채권을 유동화합니다. 유동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1조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1조짜리 채권이 여러분들 다 부실이에요. 거기는 우량 채권도 정상 채권도 있고 여러분들 부실도 있겠어요. 정상 부실 섞여 있다고요. 그리고 채권을 받아오면서 뭐도 받아와요? 거기는 담보물도 같이 받아오는 거예요. 담보 채권이 같이 물려오겠지. 이해했죠까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기가 다 회수하지 않고 이거를 매각 공고를 올려요. 우리 장부가로 지금 법적으로 1조짜리 채권이 있거든. 이거 살 사람부터 제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매각할게. 그때 90년도 후반에 론스타,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이런 시티, 이런 우리나라 전 세계 월드와이드 FI들이 우리나라 쫙 와서 이걸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공개 매각을 붙이면은
와서 실사를 한다고. 그때 실사할 때 저희가 더 어카운팅 펌, 로어 펌, 그 다음에 간평사들이 와가지고 이 채권 평가를 합니다. 실제 밸류에이션은 회계법인이 하고요. 그 다음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들이 하고요. 거기에 담보 물건 달려있으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야지만 회수 가능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평사들은 부동산 물건의 평가를 들어가요. 그 세 군데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합니다. 엄청 노가다입니다. MPA 실사 우리 용역이라고 하는데 거의 노가다죠. Anyway, 그러면 여러분들 평가하면 1조짜리 중에 회수 가능성이 얼마일까? 모든 뭐다 잠재적 포텐셜 바이어들이 평가를 해요. 내가 한 예를 들면 1조짜리가 나왔었거든. 그때 1조짜리 채권이면 여러분들 그 자산관리공사가 업종 채권을 묶고 이렇게 한 회사 채권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설업 업계 채권, 조선업 업계 채권 이게 묶는다고. 그럼 1조짜리 채권을 딱 묶은 다음에 저희가 그때 실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론스타를 대변해서 그때 실사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 90년도 후반이니까 지금 뭐 20년 넘었으니까 지금 그 얘기 해도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하니까. 자, 실사를 했을 때 다른 FI들은 보통 지를 때 그때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가 2천억대를 질렀다고. 골드만이나 메릴린치가. 근데 여러분들 론스타가 그때 질렀던 게 3천억 중반을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 높게 불렀던 거지. 그럼 여러분 처음에 론스타 왔을 때요. 지금 되게 욕 많이 들어먹는 펀드잖아요. 처음에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구세주였습니다. 와가지고 불시채권을 엄청 비싸게 사줬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 뭐 웰컴. 그래서 그때 캠코 있는 많은 분들이 론스타 엄청 좋아했죠. 왜냐면 자기가 1조짜리 산 건데 2천억에 매각하는 거 3,500에 매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엄청 둘 간의 관계가 끈끈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진짜로. 자산관리공사하고 론스타가 엄청 친했던 내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론스타 대변인이었어요. 론스타 대변에서 그때 3일 회계보에서 실사를 했으니까. 그때 론스타가 엄청나게 부시채권, NPL 채권을 비싸게 사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털어낸 겁니다. 이제 론스타로 넘어와요. 그럼 론스타는 3,500을 샀어. 재무제표 그려요? 뭐가 들어오죠? 채권 3,500억, 1조짜리를 3,500억에 산 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3,500억 정도 회수가 될 거라 판단해 3,500억 채권을 샀어요. 그럼 3,500억 돈은 어디 조달됐겠죠? 어디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뭐다? 지네 나라에서 이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 SPC를 만들어서 야 너네 우리한테 투자하면은 그 돈 갖고 저기 있는 채권 사올 거거든? 이거 금리 높겠어요 낮겠어요? 하이 리스크니까 금리 높게 쳐주는 거지. 그 미국도 굉장히 저금리니까 그 보통 ABS라고 하죠. Asset-Backed Security. 그 MPL 채권을 담보로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면 거기 MPL 시장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돈을 쫙 밀어와요. 그럼 SPC 만들어서 잘 들어요? 뭐가 넘어올 거다. 부시채권 넘어올 거니까 그 자금을 대주세요라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Asset-Backed Security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Asset 뭐죠? 이 채권을 담보로 론을 빌리는 거죠. 그럼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쫙 땡겨요. 그럼 재무상태표 보시면 여러분들 뭐는 거의 없겠지? 자본은 거의 없다고. 그 돈을 빌려서 뭐다? 이 채권을 사오는 거거든. 그럼 그 재무제표는 뭐다? 채권? 뭐 있겠다? 발행한 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 서로 대화하는 거 맞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그러면 론스타는 실제 자기가 투자한 돈은 그 에코티 조금 꽂은 것밖에 없다고. 남은 돈 갖고 사업하는 거지 FI들이. 그 다음에 론을 쫙 땡겨서 그 돈 갖고 불채권을 사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 SPC의 수익성은 이제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론스타의 가장 큰 수익의 그 결정은 뭐예요? 이 채권 3,500억에 사왔잖아. 근데 법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 채권이지? 1조. 그럼 이 3,500억 이상 회수하는 금액만큼이 자기 수익이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3,500억이다 플러스 알파겠지. 알파는 뭐다? 내가 론 땡겨올 때 걔들한테 주는 금융비용들은 빠져야 되고 나머지가 지가 다 먹는 거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이용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전형적으로 뭐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다. 만약에 내가 5% 주기로 했다. 그 론을 땡겨올 때 5% 이상만 지금 회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 먹는 거죠. 이제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5천억 회수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금이 주고 나머지 뭐다 수천억을 자기 거지. 회수 가능성이 그거의 가장 크리티컬한 모멘텀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 받은 나라 중에 가장 먼저 졸업했잖아요. 2년 반 만에 졸업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대박인 거지. 봐봐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엄청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론스타가 채권 회수가 생각보다 엄청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론을 빌려와서 픽스드 이자 다 주거나 지가 다 먹는 거죠. 수익이 엄청나게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서. 론스타가 엄청 돈을 번 거예요. IMF가 엄청 극복이 빨리 됐거든요. 자, 지금 어디까지 간 거냐면 론스타가 스타트업 빌딩 매각에서 왜 세가 맞느냐고 줬는데 지금부터 나와요. 그러면 봐요. 거기 3,500억 채권 샀을 때 회수할 때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딸려와요? 담보물건이 있겠죠. 그 담보물건을 얘가 집행을 들어가서 물건을 자기가 받아오는 거예요. 채권 대신에. 그죠? 내가 어떤 채권인데 안 주면 물건 받아와야 되지. 그때 받아왔던 물건이 그 스타트업 빌딩이거든요. 저기 현대건물이었다고 실제는. 그걸 받아왔네? 들어 이제요? 그럼 이걸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왔냐면 잘 들어요. 우리나라에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결손이 많은 휴업 상태 법인을 하나 인수해요. 론스타가. 왜 휴업 법인을 인수했겠어요? 거기 결손이 많으면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나중에 뭐 할 수 있겠죠? 결손이랑 상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왜 휴업법인을 휴업법인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거냐면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현재 여러분들 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 3배 중과를 받아요. 그럼 한 10%가 더 나온다고 세금이. 10% 가까이가. 그럼 여러분들 그 건물이 조 단위 같으면 10% 같으면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취득세 더 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설립한 지 5년 지난 법인을 사. 그리고 그 법인 명의로 그 건물을 산다고. 건물을 받는다고. 그럼 취득세가 뭐다? 한 10% 세이브 되는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론스타가 그거 하는 거 보고 어이?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요즘은 5년 지난 걸 따질 때 휴폐업 기간을 뺀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뭔가를 해야 돼. 하고 나면 그걸 보고 세무당국이 의? 하고 법을 만든다고. 그 앞에 프론티어를 누가 빨리 찍어주냐 문제거든. 그 아이들 누가 제일 먼저 내느냐.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휴폐업법인을 하나 인수해요. 잘 들어 이제 그 인수한 법인이 누가 인수하냐면 벨기에 론스타가 그 회사를 인수해. 우리나라 그 5년 지난 휴폐업법인을. 그럼 그 휴폐업법인의 주인은 누구인 거죠? 벨기에 론스타예요. 왜 벨기에 론스타인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 스킴을 3일 회계부인 국제조세팀하고 김현장하고 스킴을 짠 건데 거기에 내가 멤버였거든요. 이 스킴을 너무 잘 알아. 벨기에 론스타가 거기를 사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전부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거죠. 솔직히 나는 그게 국가 이익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여러분들 스텝이니까 왜 시키면 그냥 해야 되죠. 론스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짰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난 나라에 이게 반하는 행동을 했구나. 그렇잖아요. 먹튀 자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심지어 론스타가 오퍼까지 했었거든요. 론스타들 같은 FI들은 같이 회계법인 일하다가 회계법인 같이 일한 친구도 있으면 걔들 데리고 오는 게 편하잖아요. 일을 잘하니까. 회계사들이 일을 잘하니까 데리고 오면 자기들 일 개수토리 알고 있으면 딴 데서 재산자 구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오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거기 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구속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인생이라는 게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가지 마라 해서 그때 안 갔던 게 기억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벨기에 론스타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받아요. 그럼 취득세는 면제가 됐겠지. 자, 이 상태에서 잘 들어요. 얘들이 부동산이 그때 IMF 때는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2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IMF 극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왔던 게 여러분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금 딱 상황이 그렇죠. 경기 활성화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를 확 인하하는데 금리 인하하면 제일 먼저 반응이 경기 진작도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뭐가 반응하죠? 지금 딱 우리나라 2020년도 지금 딱 이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인하되고 위에서 뭐까지 뿌렸어요? 헬리콥터 많이까지 뿌렸잖아 지금요. 코로나 위기라고 해가지고. 경제학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금리 인하 헬리콥터 많이 뿌렸으면 금융정책에 쓸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할 수 있는 거의 맥스를 다 한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 때려놓고 위에 헬리콥터 많이까지 양쪽 공까지 다 해버렸다고. 경기 활성화 때문에. 유동성님들마다 엄청나게 풀린 거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 예산이 550조? 슈퍼 예산을 풀었다는데 왜 내 주머니는 1원도 없냐는 거죠. 그 돈이 분명히 풀렸을 텐데 그 돈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유동성이 풀렸어요. 유동성이. 뭔가 실질적인 실물경제 투자들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 솔직히 펀더멘탈 대비 주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우리도 무섭죠? 주가 올라가는데 무서워. 이거 언제 꺼질까? 언제 꺼질까 하고 주식을 빼려고 해도 또 올라. 그러니까 빼지는 않고 요즘은 이게 너무 좀 진짜 많이 올라간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그냥 뭔가 약간의 뭔가 포인트가 팍 들어가면 빵 터질 것 같은 느낌? 그거 들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드나? 부동산은 또 엄청나게 올랐잖아.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IMF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 신작을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네? 그럼 여러분들 론스타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빌딩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걸 이제 팔아버렸지. 팔 때 잘 봐요. 아까 어느 나라 법인, 어디서 샀다고요? 아까 휴먼 법인이 여러분들 그 부동산 산 거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걔가 부동산을 판 게 아니고 그 회사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100% 오너가 누구였다고요? 벨기에 론스타였다고요? 벨기에 론스타가 그 100% 주식을 싱가포르 투자청한테 팔아요. 오프쇼에서, 역외에서. 역외란 말이 국내 거래가 아니고 해외에서 판 거 주식을. 그러면 싱가포르 투자청이 여러분들 주식을 누구 걸 받은 거죠? 아까 그 휴페어 법인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간 여러분들 부동산에 담겨있는 그 법인의 주식을 싱가포르 투자청이 산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은 뭐다? 그대로인 건데 뭐가 바뀐 거죠? 주주가 론스타에서 싱가포르 투자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고, 그럼 당연히 뭐다? 론스타 입장에 싱가포르 투자청을 팔 때 뭘 받았겠어요? 건물값 올라간 거에 대한 매각 차익만큼 시세를 오퍼 주식을 뭐다? 판 거죠. 주식 판 거예요? 부동산 판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지금 부동산은 그대로 그 법인에 있는 거고 그 법인의 주식을 판 거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뭘 판 거죠? 주식 판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뭐 판 거 같아요? 부동산 판 거죠. 그 법인에 부동산밖에 없었거든. 실질은 부동산이야. 근데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판 거라고. 그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나? 그 구조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인 주식을 샀잖아요. 이 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 내요, 안 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미국 시장에 주식을 사고 팔았다. 세금 내요, 안 내요? 그거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을 따지게 돼 있어요. 조세조약을. 근데 어떻게 되냐? 보통 많은 나라의 조세조약이 우리나라에서 너네 나라 국민이 와서 우리나라 거래할 때 주식 우리나라에서 세금 부과 안 할게. 대신에 우리나라도 너네 나라에 주식 투자했을 때 세금 때리지만 너네 나라에서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세금 때릴 테니까 이렇게 보통 돼 있어요. 주식은. 이해하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고 매매 차익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하고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고. 근데 많은 조세조약이 한 60% 정도는 그냥 각자 나라에서만 세금 내게 돼 있다고. 그럼 그 돈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세금 안 때리고 빠이빠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벨기에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판 거예요? 주식을 판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사고 판 거잖아요. 그럼 벨기에하고 우리나라 조세조약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조세조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벨기에 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법인의 주식을 사고 팔면 우리나라는 과세 안 한다고 돼 있다고. 대신 우리나라가 그럼 벨기에 가서 주식 투자하면 벨기에 세금 안 낸다고. 대신에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세금 내야 돼. 여기까지 서로 대화 있죠? 그러면 벨기에라는 나라에서 사고 팔면은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낸다고. 대신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100% 모든 나라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근데 부동산을 판 건 아니잖아. 실질은 부동산이지만 형식은 주식 판 거니까. 서로 대화하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아버린 거예요. 직배들은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벨기에를 굳이 잡았냐?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들. 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 안 내는데 또 어떤 대부분의 조세조약이 아까 지금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서로 세금 부과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하는데 그 회사 재무제표를 봤더니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50% 넘어가. 에이, 그럼 이거 부동산 판 거잖아. 그럼 부동산 판 거로 세금 내. 이렇게 돼 있다고 다. 그런데 벨기에만 그게 없어요. 벨기에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왜 벨기에일까? 그래서 벨기에 의외로 SPC가 많다고. 루폴이 많거든요. 그 조세조약이. 그래서 벨기에 세운 거예요. 왜 벨기에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배경이 심한 이게 그러니까 이 내막을 다 알아야 된다고. 이 엄청난 스토리가. 듣고 나면 간단한 건데 이거 하려고 전 세계 조세약을 다 본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 그 스킴을 짜는 거예요. 그 많은 FI들이 펀드 구조를 막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에 그런 텍스 어드바이저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구조를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벨기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사고 팔 때 뭐 안 나와요? 세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간 거죠. 자, 파이낸스 빌딩 팔면서 수천억 이익이 나는데 세금이 안 나와. 야, 이거 너무 괘씸한 거야. 세금 내게 했어요, 안 내게 했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는 세금 내지 않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왜? 법적으로는 세금 안 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세금 부과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제 지금 조정이 붙었잖아요. 론스타는 세금 못 내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국제 간에 분쟁 붙었단 말 들어봤죠? 외환은행 매각하고 이게 물려있다고 지금 이거 다. 그럼 대법관 아저씨들은 왜 이거 세금 내라고 했냐? 야, 벨기에하고 한국하고 조세약 보니까 이해해. 론스타 말이 맞아. 근데 벨기에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주식 매매계약 이거 누가 다 했나 봤더니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따지는 건데 대법관 아저씨들은 야, 벨기에가 주식 사업 팔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모든 게 미국에서 이루어졌네. 그럼 실질적인 주주는 미국이야. 그래서 조세역을 미국하고 한국하고 조세역을 따져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국 미국 조세조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에 50% 넘어가는 주식을 사고 팔면 부동산 방으로 돼 있거든.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래서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된 거 스토리가. 자, 누가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이건 뷰 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 붙으면 너무 뭐다 이게 우리 쪽 관점에 생각하지 말고 저쪽 입장도 들어보고 뭐가 지금 논점인지 찾아야 돼. 내가 쌈바 케이스도 얘기했었잖아요. 삼성이 뭐 분식을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각자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뷰포인트 들으면 자기만의 생각이 든다고. 이런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식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관점은 삼성의 주장도 틀린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지만 나중에 논리가 있을 때, 이 디베이트가 있을 때 자기 입장을 잡을 수가 있지. 너무 한편에 그냥 확 들끓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론스타 구조를 짰던 이 멤버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팩트는 딱 그거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출발점의 원인은 뭘 내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건 맞아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 의도가 부정적이냐에 대한 문제, 고의적이냐? 고의예요. 그죠? 이걸 다 짜고 전문가 돈 줬다는 거 고의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모든 게 팩트예요. 다만 이걸 이제 조세 회피로 볼 거냐, 탈세로 볼 거냐의 뷰포인트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붙었을 때 꼭 이 세금이 뭐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단언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법관, 그 우리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아까 3배 중과된다는 거, 그 규정도 그것도 원래 법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론스타 이긴다고. 누가 봐도 이거는 법 조항상 뭐 중과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중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졌던 케이스가 있었고, 좀 많이 갔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극동건설에 있던 건물 팔았잖아요. 900억 들어왔잖아요. 뭐로 뺐다고요? 유상감사로 먼저 빼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이 안 나와 일단. 그러면 아까 론스타 얼마 인수했다고 지금. 론스타 인수할 때 800억인가 줬다고요. 근데 건물 팔아갖고 그 돈 먼저 뺐다고요. 900억에 팔아가지고. 그럼 뭐는 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투자한 원금이 일단 건졌다고. 놓고 돈을 빼고 일단 원금은 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뭐다? 번 것 들어온 건 다 수익인 거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실제 생각해봐요. 론스타 입장에서는 극동건설을 여러분들 예쁘게 꾸며나가는 게 뭐 목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 쭉쭉 빨아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수익률을 극대화한 다음에 재산 매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래서 먹튀 자금이 가장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먹튀 자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 FI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 주주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들 P들이 여러분 기업 잘 운용해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높은 가격에 판다는 의미가 뭐예요?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모펀드 역할 자체를 절대 뭐다 여러분 나쁜 측면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모펀드 들어오면 장점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보통 P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하게 되면 경영 참여 바이아웃 펀드들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야 이 먹튀 자본 들어온 거 아니야? 걔들 액시만 목표로 할 건데, 물론 액시 목표긴 하죠. 하지만 걔들도 뭐다 액시 타기 위해서 밸류 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다 불필요한 경비를 다 없앤다고요. 실제는 불필요한 것들 비효율적인 부분을 들어와갖고 전문 경영 보통 선임하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엄청, 물론 약간 이제 코스트 이제 커터가 되는 거지. 예, 그러면서 기업들이 막 코스트 커터가 되는 거다 보니까 미래 성장 먹거리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포션이 많이 줄어요. 보통 PE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FID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은 단기적으로 보통 3, 4년 엑스테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이 막 나야 되니까 들어와서 코스트 절감을 엄청나게 한다고. 코스트 절감을 하게 되면 이익은 많이 나겠지만 뭐가 좀 줄겠어요. 그만큼 우리 보통 말하는 심장에 재투자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잉했을 때 롱텀으로 어떤 포텐셜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꼭 P가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론스타 같은 애들은 무조건 일단 뭐 다 팔고 있는 거 자산 다 매각하고 돈 갖고 쭉쭉 빼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결국 그렇게 하다 2년인가 3년에 어디에 팔았어요? 극동건설 사간 사람이 누구죠? 그게 웅진그룹이죠. 웅진그룹. 윤석구 회장이 그걸 받았다고요. 어? 웅진그룹이 M&A 잘못한 그룹 중에 우리 보통 손에 꼽는 회사잖아요. 그때 2000년 후반에 저번에 말했잖아요. 건설사 인수하고 태양광 인수하고 저축은행 인수하고 3대 쓰레기를 동시에 인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들 3대 쓰레기 인수하면서 이제 웅진그룹이 갑자기 유동성 경색이 딱 생기면서 M&A 승자의 저주가 생겨버려가지고 그 알짜배기 기업을 다 팔았던 거죠. 심지어 우리 그 싱크비부터 코웨이까지 다 매각하게 되고, 그래서 참 안 좋은 케이스가 웅진에 벌어졌던 게 출발점이 극동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고 나서 론스타가 엄청 비싼 가격에 팔아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왜 살까? 이미 다 빨려갖고 지금 뭐다 성장 엔진 다 빠져있는 회사를 웅진에 왜 샀을까? 아직도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다 말렸다는 게 님들 뭐다 주변에 이 다수 의견이거든요. 심지어 거기 참모진들까지. 당연히 어드바이저인 로펌이나 어카운팅 펌은 당연히 뭐다 인수하는 거는 경제타당성이 안 맞다고 어드바이스 했고요. 근데 가격도 엄청 비싸게 팔았다고. 론스타가. 근데 론스타가 이놈 꾼들인 게 M&A 할 때 어떤 사람들 매각할 때 여러분들 프로그레스 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한 명만 선임하는 게 아니고 2명을 선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뭐다 협상을 붙여요. 둘 중에 내가 선임할게. 여러 명 들어오면 우선 협상 대상 한 명 지정하잖아. 근데 2, 3명을 딱 지정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붙여요. 그러면 서로 뭐다 이게 핫해지는 거야. 처음에 가격은 1조 얘기했다가 나중에 붙어버리면 막 2조, 3조 올라갈 때가 있다고. 이해돼요? 대우건설이 그때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비싸게 탁 팔려버린 거예요. 그때 건설 경기가 반짝 좋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여러분들마다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해가지고 웅진이 불렀다가 바로 안 되는 바람에 웅진이 거기서부터 유동성 경색이 생겨서 기업이 후 망가진 케이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유상감자의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얘기한 거냐면은 이렇게 유상감자 회계 처리 간단하죠. 돈 뺐습니다. 뺀 다음에 뭐 줄였어요? 납입자본 줄였죠. 간단한 구조긴 한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제일 실무적으로 많은 케이스예요. FI 들어와서 자기들 자금 뺄 때 세금 목적상 훨씬 싸거든요. 유상감자가. 하나 더 가볼까요?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거 론스타 같은 FID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유상감자 케이스를 얘기한 거고요. 또 비상장 회사는 유상감자를 어떨 때 보통 많이 하냐면 이런 거 많아요. 비상장에서 처음 설립할 때, 처음에 파운더들을 형성할 때 자기가 특수관계자들끼리만 이렇게 파운더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디서 친구를 데리고 와요. 친구랑 같이 한다고. 그래서 친구한테 지분을 한 5% 주는 경우 있어. 친구야 내가 지분 줄게 같이 하자. 근데 그 회사가 점점 하다가 쓰레기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제. 지분 관계는. 그럼 저번에 말했지만 5%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기업이 잘 돼서 이제 IPO로 간다는 거야. IPO 가면 시총이 한 1,000억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처음에 5% 줄 때는 여러분들 그때 액면가 5,000원짜리 5% 받으면 여러분들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 뭐 줘서 고맙다 하지만 마음에 그렇게 뭐다 심장이 쿵땅거리진 않아요. 가치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IPO 간대. 근데 5%야 내가. 시총 얼마인데 1,000억이래. 가슴이 뛰는 게 터지겠죠. 난 이제 이 돈 갖고 뭘 할 것이냐. 50억이 들어옵니다. 평생 보기 힘든 돈이잖아. 50억이라는 돈 자체가요. 그 순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IPO 가는 순간 이제 지분을 줬던 이제 이 대표도 저걸 내가 왜 줬을까 하면서 친구를 불러요. 친구야 알잖아. 네가 주주 명부 이름은 등록했지만 자본금 내가 다 된 거 알지? 내 통장에 돈 다 나갔잖아. 이거 보통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이거 명의신탁된 거잖아. 내 거인 거 너도 알잖니. 빨리 내 이 이름으로 바꾸자. 갑자기 친구가 닥쳐라. 응? 네가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작은 거래는 누구 통장에 나간 게 있겠어요? 대표 이름으로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입증하라고 하면 대표께 맞는 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얘가 자꾸 5%를 자꾸 내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이 친구가 그 주주 통장에다가 그렇지 5% 해당되는 애초 최초 자본금을 쏘아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처음 빌려준 거 아니냐. 나 갚았다. 이게 실제 팩트. 이게 아주 그냥 그 지분 싸움 벌어지면 이런 지르탕이 없어요. 그런 거 자문 들어오는 게 제일 많거든요. 회계사면 나 어떻게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 뭘 어떻게 처음부터 왜 줬어요? 이거지. 방법이 쉽지 않다고.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뭐냐면 일단 기본 전제는 합의가 좀 돼야 돼요. 합의가 되는데 그때 액면가 넣었던 것만큼만 줄게 하면 절대 안 빠지겠죠. 근데 IPO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때 정리할 때 방법이 뭐냐? 이 지분을 사오는 거죠, 내가. 적정 가격에. 근데 문제는 내가 사오는데 내가 직접 사오게 되면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돈을 쓰고 가져와야 되잖아. 그 내 돈이 없다고 지금. 근데 우리 회사 돈은 어디에 쌓여 있어요? 기업에다 쌓여 있잖아. 그럼 그때 가서 뭐하냐? 기업에 있는 캐시 갖고 얘를 뭐다? 사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소화시켜버리면 유상감자하는 거, 유상감자. 그럼 기업의 돈을 갖고 이 회사 지분을 사주면서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 빠져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죠? 그게 5% 넣었던 거를 죽여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자기 돈 갖고 5% 사기에는 돈이 유동성이 필요하지만은 회사 돈 갖고 죽여버리면 감자가 되는 거니까. 다만 거기서 세금 문제가 막 터지기 때문에 그 세금까지 뭐 보존해줄 거냐 말 거냐부터 해서 이슈가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 유상감자는 비상장 그럴 때 많이 하죠. 지분 알박기 들어왔을 때 해소할 때 이때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정도가 실무에서 하는 유상감자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가 유상감자 왜 하니 물어본다면 아까 첫 번째 극동건설 론스타 케이스만 딱 말하면 유상감자 얘가 좀 많은 개념이구나. 그 왜 하니? 세금 목적 때문에 훨씬 싸대. 잉여금을 빼가면 세금이 다 내는데 유상감자는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구조라고 하더라 정도 알고 있으면은 유감을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유상감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